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4.7 재보선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앞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아서 현재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땅 의혹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아마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깔끔하게 문제가 정리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슈가 사실 이제 그 민주당 같은 20대, 30대의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 30대가 얼마나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든 서울이든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론으로. 네. 그래서 이 프레임이 인물론, 즉 시장 개인의 어떤 인물론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 만약에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계속 선거 마지막 날까지 가버리면 네. 민주당 입장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판 자체가 뭐 백약이 무효라고 할 만큼 안 먹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정권 프레임에서 정부나 청와대가 열심히 뭔가 문제 해결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설득력을 가지고서 20, 30대에게 특히 어필이 된다고 하면 프레임 자체가 정권 심판론보다 인물론으로 갈 수 있고, 인물론으로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산 말 서울 같은 경우에 내곡동 땅 문제하고 선거의 어떤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부산도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부산도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쏟아졌지만 지지율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것도 역시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이거를 전환시킬 수 있냐, 선거 프레임 자체를 정권 심판론에서 인물론으로 바꾸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거다. 그러면 그게 먹히게 되면 민주당이 막판에 추격을 해서 거의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먹히게 되면 지금의 판세가 계속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하신 거의 기회가 네. TV 토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9일, 30일 두 차례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시청률 엄청 났는데 일단 이것부터 여쭐게요. 두 번의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두 번의 토론에 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한 그 땅 의혹, 셀프 보상이죠. 셀프 네네. 보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 거짓말 이제 후보다 이렇게 해서 몰아붙였죠. 거짓말 프레임을 씌웠어요. 네. 네, 계속 그랬죠. 이제 뭐 사실 뭐 또 해명이 말끔하게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지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는 그게 본인이 혜택을 누린 건 없다, 결국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혜택을 누린 건 없고 예전부터 그게 부모로부터 받은 거지 투기를 한 건 아니다. 그래서 거짓말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거짓말 프레임을 가면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거짓말 프레임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투기를 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초점을 맞춰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뭐 이 연장이 됐었고,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뭐 다른 게 없었어요. 사실 네. 강남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두 분 다 찬성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큰 정책적 차별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슈에 묻혀서 이번에도 정책 토론은 안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오세훈 후보가 도쿄 아파트 문제를 언급할까 1차 토론회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2차에서 나올까 했는데 우회적으로 비판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키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게, 실수요로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직접 살지 않고서 구입을 해가지고 뭐 투기 목적으로 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또 그 박영선 후보의 남편 되시는 분이 직접 거주를 했고, 네. 또 하나 이게 논란이 되면 박영선 후보 남편이 그러면 일본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이명박 정부 때 BBK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이건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검찰이 내사를 했고, 그 내사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 계속 일할 수 없어서 결국 핍박을 받은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부각시키면 BBK가 나오고 MB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고 MB 이후에 이제 시장을 했던 오세훈 후보의 연관성, 또 내곡동 땅에도 MB하고 이상득 씨 땅이 같이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런 문제들이 함께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슈화한다고 한들 본인한테 별 도움이 된다고 판단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열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박영선 후보의 막판 역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역전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완전히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아직 봐요. 늦은 건 아니다. 네. 아직 늦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좀 높진 않아요.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특히 이제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깜깜이라 하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하더라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전혀 이제 짐작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의혹들, 예컨대 내곡동 땅 관련해서도 또 다른 의혹이나 증인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파장을 가져올 거냐.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아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청년층 관련된 지원 대책들 정책들 이거 이제 계속 아마 쏟아낼 겁니다. 네. 정부와 민주당도 함께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나갈 건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어필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지금까지 선거의 결과들을 보면 물론 뭐 예전의 선거와 지금의 선거가 동일하게 갈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세균 후보하고 당시에 그 총선 때 오세훈 후보하고 대결했을 때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세훈 후보가 10% 이상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정세균 후보가 10% 앞서서 그러니까 더 높이 당선이 됐어요. 한명수 전 총리와 시장 선거 할 때도 여론조사가 20% 이상 차이가 네. 났지만 실제로는 0.6%인가 그 정도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면 이제 결집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쉽지는 그렇게 얘기할 않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보면 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앞서고 있잖아요.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LCD 특혜 분양 의혹, 재산 등록 누락, 기장군 일대 투기 의혹, 여기에도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에 국정원 사찰 문건 의혹까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보다 이렇게 확 앞서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정권 심판론이 먹힌 거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가 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게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기회 자체가 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 불만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 경제가 안 좋은 것도 결국 현 정부 어쨌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게 뭐 정치권의 책임이나 하더라도 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에게 그게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야 뭐 그 비판하면 되지만 여당이라고 하는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 여당은 정책을 위반하고 실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정치권 전체가 잘못했더라도 비판은 여당이 받는 거니까 그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요소가 결국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답답해요,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뭐 읍소 전략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다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바로 잡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프레임 자체가 정권 심판 그리고 그 경제 문제 실정 이런 주택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는 바람에 다른 의혹들은 이제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게 만약 그런 게 없었으면 이게 집중될 텐데 결국 이제 두 후보가 야당 후보들은 그런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의 덕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국외로 눈을 돌려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거구의 남성이 뉴욕 한복판에서
동양인 여성을 발로 차고 또 실신했는데도 계속 짓밟는 그런 범죄도 있었고 또 지하철에서도 흑인 남성이 아시아인을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고 동양인을 상대로 한 크고 작은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코로나19가 어쨌든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우한에서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뭐 지역의 어떤 문제 또는 중국의 문제로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명을 하면서 네네. 특정 지역,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시키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본인의 정치적 의도와 연관돼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으로 미국이 초창기 코로나 때 엄청나게 제대로 방역을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고 감염이 되는 사태가 있으니까 그걸 중국으로 이제 공격 화살을 돌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아시아인, 그러니까 중국인으로 대표되지만 그게 아시아인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혐오로 발전됐다고 볼 수 있죠. 즉 중국에서 이걸 퍼뜨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아시아인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런 이미지가 결국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발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규정, 아시아 그 바이러스 또는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이런 형태의 규정이 결국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혐오나 아니면 공격적 성향으로 발전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가 중국과 아시아계 때문이다. 이렇게 좀 탓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게 100%일까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아시아계 때문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블랙 피플, 그러니까 흑인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거나 탄압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논란이 되면서 엄청나게 반발하는 그런 모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종들에게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유색 인종들이 사실은 트럼프에 반발하는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실제 미국 내에서 인구 구조로 보면 아시아인보다 흑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구로 본다고 하면.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단순히 이게 그 아시아인들이 트럼프 그러면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하면 흑인들에 대한 반발도 있어야 되는데 아시아계 주민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중에 흑인들도 있어요.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선거에서 아시아계가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분석이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반발 심리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공격 타겟을 아시아계로 잡고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바이든 행정부도 뭔가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을 펴고 있죠? 지금 대책을 내놓은 건 지난번에 애틀란타에서 우리 한인 여성 4분이 그 총격에 사망하시고 전체로 8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거든요. 여성들만. 네네. 그 사건 이후에 애틀란타를 바이든 대통령이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는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계 미국인들,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걸 보상해 줄 수 있는 기금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부 기관들이 합동으로 아시아계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걸 조율하는 담당자를 임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회에는 그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서한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우리를 얘기한 보건복지부요. 미국의 이제 보건당국의 산하에 TF팀을 만들었는데 TF팀이 뭐냐면 코로나19 대응반 밑에 있는 TF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코로나19 대응반 아래 그 코로나19 때문에 혐오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차별을 당하고 있는 아시아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TF팀을 만들겠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아시아계 그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나 기금 마련들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사태도 좀 보면 지금 갈수록 예.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반쿠데타 시위 유혈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뭐 500명 이상 숨진 걸로 알려졌는데 민간인에 대한 미얀마 보안군의 잔혹한 폭력 연일 보고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미국은 미얀마에 주재하는 자국 공무원과 가족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자국민들 철수 명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거 내전 가능성을 좀 높게 보았기 때문일까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외국에서도 물론 이제 그 외국뿐만 아니라 미얀마 내부에도 지금 현재 군부와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정부, 우리로 얘기하면 임시정부처럼 우리가 옛날에 그 일본의 압제 안에 있을 때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미얀마 내 민주화 세력들이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만약에 무장을 하고 이제 혹시나 이건 뭐 제 예측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외부에서 무기라든지 물자가 공급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외국에 있는 유엔군이나 평화유지군이 투입되기에는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를 너무 세게 하고 있어서 네네.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미국이나 이런 민주화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뭐 무기나 자금을 이런 임시정부에 제공을 해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요. 앞으로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압박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무력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 군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걸 지원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들도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수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5.18 같이 유사한 일을 겪어서 미얀마 사태가 더 남일 같지 않은데 네. 군부 경제 제재 찬성한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5.18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화 사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군부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나쁜 건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미얀마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선량한 아무 죄가 없는 민간인들을 저렇게 학살하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경험을 우리가 이미 했어요, 5.18 때. 그 잘못된 정치 군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져 갔습니까? 네. 우리 입장을 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조금 전향적으로 우리가 유엔에 요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유엔 평화유지군 좀 파견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실현되든 안 되든. 네. 그 경제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경제 제재를 2번째 했거든요.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경제 제재도 이게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얀마에 돈을 지원하는 나라 중에 힘 있는 나라들, 돈을 많이 지급하는 나라들이 일본하고 어디냐면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네. 일본 같은 경우 미국과 함께해서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차단할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효과가 떨어져요, 결국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는.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경제 제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건 분명히 있지만 그게 완벽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얀마 사태, 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금 딱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듣죠.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